아까 수영하는 거 동영상으로 찍었거든요. 누나 몸매 정말 좋더라고요. 평화로운 휴가를 즐기던 특임대 여군 중사 정혜윤. 하지만 해변에서 만난 4명의 남성들로 인해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거절해도 떠나지 않는 그들,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는 시선과 행동들. 수영 실력으로 일시적 승리를 거뒀지만 더 치밀하고 위험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인질로 잡힌 채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린 익숙한 목소리. 정혜윤 중사님 맞으시죠? 과거 자신의 부하였던 박준혁의 등장으로 상황은 180도 바뀌고 이후 벤치에서 나눈 대화를 통해 혜윤은 자신이 몰랐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강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오랜만에 찾은 바다였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받은 첫 번째 긴 휴가. 그동안 미뤄뒀던 개인 시간을 위해 혼자 떠난 여행이었죠. 해변에 발을 디디는 순간 짠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느끼지 못했을 작은 감각들이 새삼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펼치고 앉으니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왔던 이곳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파도를 무서워하는 저를 업고 바다로 들어가셨던 날, 어머니가 준비해온 김밥을 모래가 묻은 손으로 받아 먹었던 그 맛까지도 생생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부대에서의 일상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특임대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수많은 훈련과 임무들, 그 속에서 저는 언제나 완벽해야 했죠. 실수는 곧 동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전술서나 매뉴얼만 들여다봤는데 오늘은 예전에 읽고 싶었던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주인공이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죠. 페이지를 넘기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필요했구나.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연인들이 나누는 웃음소리, 가족들이 함께 만드는 소란스러운 대화까지.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대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진짜 사람들이 사는 소리였으니까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저는 처음으로 어깨의 힘을 완전히 뺐습니다. 늘 곧게 펴고 있던 등도 자연스럽게 구부정해졌죠. 이런 제 모습을 부대 동료들이 본다면 놀랄 것 같았어요. 항상 강인한 모습만 보여줬던 정혜윤 중사의 또 다른 면이었으니까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리는 것도 그냥 두었습니다. 평소라면 즉시 정리했을 텐데 오늘만큼은 자연스러운 흐트러짐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진짜 휴식이구나 싶었습니다. 책에 집중하고 있던 저에게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4명의 남성들이 저를 둘러싸고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그중 한 명이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날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앉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왔는데 함께 놀지 않을래요? 바베큐도 준비했거든요. 또 다른 남성이 말했죠. 그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요.
저는 조금 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명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 쑥스러워 하시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로서 말이에요. 세 번째 남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저는 부대에서 배운 위험 신호 판별법을 자연스럽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봤어요. 처음 자리를 잡았을 때보다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오후 시간대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대부분 떠났고 젊은 연인들이나 친구 그룹들만 띄엄띄엄 남아 있었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리는 충분했지만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할 경우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냉정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부대에서 사용하던 명령조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거부 의사를 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남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 보여요.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그의 말투에서 약간의 짜증이 섞인 것을 느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책을 덮고 가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일어서려는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디 가세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더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헌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휴가는 이미 끝난 셈이었죠. 상황은 점점 더 불쾌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리하려던 돗자리 모서리를 발로 밟았어요. 처음에는 실수인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치우려고 하자 더 세게 밟으면서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죠. 한 명이 제 가방을 발끝으로 살짝 밀어봤습니다. 이거 무거워 보이는데 뭐가 들어있어요? 허락도 없이 가방에 손을 대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재빨리 가방을 제 쪽으로 당겨왔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친 짜증 섞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키가 큰 남성이 의도적으로 제 바로 앞으로 다가왔어요. 발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까지 바짝 붙어서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우리 그렇게 싫어요? 그의 시선이 제 얼굴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아래로 훑어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진짜 혼자 왔네. 몸매 보소. 제 허벅지 쪽을 뻔뻔하게 바라보면서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골라봐. 누나 취향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거슬리게 울렸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대에서라면 이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그냥 휴가 중인 민간인일 뿐이었습니다. 특임대 중사라는 신분을 드러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수도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주변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의 거리, 달려갈 수 있는 경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위치까지 부대에서 배운 상황 판단 능력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제 자신이 안타까웠습니다. 평범한 휴가조차 편안히 즐길 수 없다니.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못생겼나? 한 명이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개인 공간은 완전히 침범당한 상태였어요. 다른 해변 이용객들은 있었지만 이 상황에 개입할 만큼 가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불편하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들은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시죠?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말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바다였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환경 중 하나였죠. 특임대 훈련 중 수중 작전 과정에서 단련된 수영 실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영 한 판 어떠세요? 그들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워졌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을 거예요. 수영, 키 큰 남성이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웬 수영? 저는 바다를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도전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분들이니까 수영 정도는 자신 있으시겠죠? 아니면 무서우세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체면과 자존심이 가장 효과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들은 발끈했어요. 무섭다고 우리가 한 명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근데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눈빛에서 불순한 의도를 읽을 수 있었어요. 조건은 간단해요. 제가 이기면 여러분은 여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뭘 원하시는데요? 그들의 표정이 일순간 밝아졌어요. 연락처 정도? 한 명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저녁 한번?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몰랐으니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에서 벌어지는 수영 대결이라니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을 거예요. 연인들, 친구들, 심지어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까지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노린 상황이었어요. 그럼 시작할까요? 저는 티셔츠를 벗고 수영복 차림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상의를 벗기 시작했어요. 이미 구경꾼들 앞에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바다로 들어가면서 저는 물의 온도와 파도의 세기를 확인했습니다. 조건은 나쁘지 않았어요. 특임대에서 훨씬 더 거친 바다에서 훈련을 받았던 경험에 비하면 오늘 바다는 평온한 편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갈 거예요? 한 명이 물었어요. 저는 멀리 있는 부표를 가리켰습니다. 저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출발 신호와 함께 저는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물의 감촉이 온몸을 감쌌어요. 부대에서 배운 전술적 수영법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효율적이고 빠른 동작으로 물을 가르며 나아갔죠. 뒤에서 들리는 물소리로 판단해 봤을 때 그들은 이미 많이 뒤처져 있었어요. 부표에 도달했을 때 가장 빠른 사람도 절반 지점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여유 있게 돌아서 복귀를 시작했어요. 해변에 가장 먼저 도착한 저를 보고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나중에야 도착했어요. 이길 수 없겠네요. 한 명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분노와 굴욕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영 대결에서 승리한 후 저는 구경꾼들의 박수를 받으며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사라질 줄 알았어요.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옷을 정리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놓아뒀던 가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구경꾼들은 대부분 흩어졌고 해변은 다시 한적해졌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버려져 있길래 챙겼어요. 누나 거 맞죠? 뒤돌아보니 아까 그 남성들 중 한 명이 제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위험한 기운이 흘렀죠. 감사합니다. 제 가방 맞네요. 저는 차분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방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쥐고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영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뭔가 음침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세 명도 어느새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냥 취미로 배운 거예요. 가방 좀 돌려주세요. 저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방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방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급하실 것도 없잖아요. 좀 더 얘기해요.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덧붙였어요. 아까 약속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약속 하나 받고 싶은데.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다시 살펴봤어요. 아까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들은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장난은 여기서 그만하세요. 저는 목소리에 경고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대담해졌어요. 가방을 든 남성이 제 앞으로 바짝 다가와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진짜로 신고해볼래요? 신고해봤자 누가 피해자인지 말해줄 수 있겠어요?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친절하게 떨어진 가방 챙겨준 것뿐인데.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까 수영하는 거 동영상으로 찍었거든요. 누나 몸매 정말 좋더라고요. 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거 인터넷에 올리면 조회수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마음속으로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취객이나 건달이 아니었어요. 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상황이었죠. 가방만 돌려주시면 조용히 갈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비웃음뿐이었어요. 그럼 연락처라도 하나 주세요. 그럼 바로 돌려드릴게요.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지던 그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희 뭐 하는 거야?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남성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걸음걸이, 어깨 라인, 그리고 특히 그 자세가 군인 특유의 것이었어요. 가방을 들고 있던 남성이 새로 나타난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너 누구야?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로운 남성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깔끔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혹시 정혜윤 중사님 맞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곳에서 제 계급과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 그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박준혁?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맞았습니다. 2년 전 제가 소대장으로 있을 때 신병으로 들어왔던 후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린애 같았는데 이제는 제법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준혁이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도 보였습니다. 역시 군 생활을 했던 사람답게 상황을 빠르게 읽고 있었어요. 조폭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준혁이 저에게 경례를 붙이고 중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그들이 생각했던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분들이 중사님을 괴롭히고 있었나요? 준혁이 조폭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배어 있었어요. 평소에 알던 순진한 후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괴롭힌 게 아니라 가방을 들고 있던 남성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혁의 차가운 시선을 받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가방 돌려드려요. 준혁이 한마디 하자 그들은 망설임 없이 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아까까지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상황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죄송합니다. 오해였어요. 그들 중 한 명이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건데 하지만 준혁은 그들의 변명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해라고요? 여성 혼자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몰려와서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곳에서 놀아요. 여기서는 안 되겠네요.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가방을 들고 있던 남성이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준혁의 시선을 받자 급히 고개를 돌리고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준혁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중사님?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고마움과 동시에 궁금함이 생겼거든요. 이곳에서 왜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준혁아, 정말 고마워.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니?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군복을 입고 있던 후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민간인 차림이었거든요. 저기 벤치에 앉아서 얘기할까요? 준혁이 조용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갔어요. 벤치에 앉으니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까의 불쾌한 상황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일단 전역했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말에 전역했고 지금은 이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전역? 왜? 너 군 생활 잘하고 있었잖아.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제가 알기로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병사였거든요.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고 오히려 모범적인 편이었어요. 준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중사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군대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짓밟히는 느낌이었어요. 짓밟힌다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너를? 내가 있을 때는 그런 일 없었는데. 중사님이 계실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중사님이 전속 가신 후에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간부들이랑 맞지 않았나 봐요. 훈련보다 인간관계가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후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눈밖에 나는 느낌? 준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똑같이 해도 저만 지적받고 다른 사람들은 받아주는데 저는 안 되고 그런 식이었어요. 왜 그때 말 안 했어? 나한테든 다른 누구한테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물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있나요? 오히려 더 찍힐 수도 있고 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군대라는 조직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있는데? 저는 화제를 조금 돌려봤습니다. 물류회사에서 일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적어도 인간적으로는 대우받으니까 괜찮아요. 준혁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사님은 아직도 부대에 계시는군요. 응, 아직 있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제가 좋은 선배였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후임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중사님은 왜 아직도 그 안에 남아 계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왜 아직도 부대에 있는 걸까?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하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덜 다치고 나가려면. 준혁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중사님, 그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뭐야 말해봐. 중사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혼자서 그의 말에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후임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준혁과의 대화는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바다는 점점 더 고요해졌어요. 이제 정말 부대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준혁도 따라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아까 그 일 때문에 신고라도 하시는 게. 괜찮아.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준혁아. 천만에요. 중사님한테 받은 게 많은데 이 정도는. 그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그때 정말 많이 도움받았거든요. 중사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업무적으로 후임들을 관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준혁에게는 의미 있는 도움이었던 거죠.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자. 저는 연락처를 주고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가끔 안부라도 물어보고. 네, 좋습니다. 준혁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중사님도 너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만난 상황들, 그리고 준혁과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동안 저는 강한 리더가 되려고만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이 부하들에게 든든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준혁의 말을 들어보니 때로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차가운 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함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따뜻함도 필요했습니다. 차 안에서 백미러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오늘 아침 평화롭게 시작했던 휴가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준혁을 다시 만난 것은 정말 뜻깊었어요. 부대 정문을 지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후임들을 대해야겠다고, 강함과 동시에 따뜻함도 보여주는 선배가 되어야겠다고요. 내일부터 만날 후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김병장, 이상병, 최일병, 모두 저마다의 사연과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은 그들의 업무 능력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오늘 일을 떠올렸어요.
만약 준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제가 직접 상황을 해결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다칠 수도 있었겠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규칙과 질서가 있지만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법칙이 적용되거든요. 그래도 오늘 가장 큰 수확은 준혁을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요. 앞으로는 후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강한 선배이면서 동시에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군가가 망가지지 않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다. 오늘 깨달은 진리였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아세요? 신참 주제에 참 고지식하다니까. 신참 여군이 규정을 지켰다는 이유로 문제아가 되었다면 과연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5시 강원도의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관사 초소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아직도 어색하게 느껴져요. 신참 여군 최연주 하사, 25의 나이에 처음으로 맡게 된 단독 근무입니다. 제복 위에 달린 계급장이 아직 낯설기만 하지만 자세만큼은 절대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제 아버지가 상급 부대의 최명호 군단장이라는 사실을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군에 입대할 때는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혈연이 아닌 오직 실력과 원칙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초소 근무는 생각보다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부대 가족들과 간부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이곳에서 저는 모든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했어요. 규정집을 여러 번 읽어보며 암기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모든 출입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예외는 없다. 단순해 보이지만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었죠. 첫 근무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은 친절하게 신분증을 보여주셨지만 일부는 귀찮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특히 간부 가족들 중 몇 분은 제게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며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무거워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대로 해내고 싶었거든요. 해가 떠오르면서 초소 주변이 점차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저 역시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언젠가는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시련들이 얼마나 클지를요. 관사초소는 부대에서 가장 민감한 근무지 중 하나였습니다. 간부들의 가족과 방문객들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규정에 따라 모든 출입자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은 이해해 주셨지만 몇몇 분들은 불쾌감을 드러내셨죠. 특히 중령 부인 윤혜란 씨가 그랬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그분의 시선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신참이 참 원칙적이네요. 라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윤혜란 씨는 그 후로도 초소를 지날 때마다 저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한숨을 크게 쉬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때로는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라며 반문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규정상 모든 분들께 확인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그분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다른 간부 가족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분들도 윤혜란 씨의 영향인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경직되어 갔습니다. 초소 앞을 지날 때 서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저를 보는 시선들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저는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규정집을 다시 읽어봐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맞았어요. 모든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 이것은 초소 근무자의 기본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외로운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갈등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대 PX 근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초소 근무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있었어요. 장병들과 가족들이 생필품을 구매하러 오는 곳이라 사람들과의 접촉이 더 많았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는데 익숙한 얼굴이 PX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혜란 씨였어요. 그분은 큰 카트를 끌고 와서 다양한 생필품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세제, 화장지, 과자, 음료수까지 상당한 양이었죠. 계산대 앞에 서서 물건들을 정리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며 저는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 윤혜란 씨가 말했어요. 영수증을 좀 나눠서 끊어주세요. 5장 정도로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PX 이용 규정에 따르면 한 번의 구매에 대해서는 하나의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 장으로 나누어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영수증은 하나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윤혜란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정중히 설명드렸지만 윤혜란 씨는 점점 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참,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아세요?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래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규정 참 답답하네요. 윤혜란 씨는 영수증을 거칠게 받아들고는 큰 소리로 중얼거리며 나가셨습니다. 신참 주제에 참 고지식하다니까. 그 말이 PX 안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사건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고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부대 안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PX 사건이 있은 지 사흘 후 저는 부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대장실 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하고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재혁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부대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무거운 분위기에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정재혁 대령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도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참으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최연주 하사. 드디어 대령님이 입을 여셨어요. 앉아보세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등을 곧게 펴고 대령님을 바라봤습니다. 최근에 PX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예, 대령님.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대령님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하사, 군대에서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는 융통성도 필요한 거 알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규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 대령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래요. 규정대로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했는지는 생각해 봤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규정을 지켰는데 왜 제가 혼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간부 가족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특히 중령 부인 같은 분들에게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대령님,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대령님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최연주 하사, 당신은 아직 군대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것 같군요. 대령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이번 일에 대해서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앞으로는 좀 더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하기 바랍니다. 경위서 작성 지시를 받고 부대장실을 나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게 이렇게 잘못된 일일까? 복도를 걸으며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급의 권위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경위서를 작성하며 며칠을 보낸 후 저는 동료 여군인 장하은 중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은 중사는 저보다 2계급이 높고 부대 생활 경험도 많은 선배였어요. 그분이라면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사님,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은 중사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초소에서의 일, PX에서 벌어진 사건, 그리고 부대장실에서의 질책까지요. 하은 중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연주야, 내 말이 맞아.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거지. 그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편에서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을 때 하은 중사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부대 감찰실에 신고해 보는 게 어때? 아니면 고충 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아봐도 좋을 것 같고. 저는 하은 중사의 조언에 따라 용기를 내어 부대 감찰실을 찾아갔습니다. 감찰관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했어요. 며칠 후에는 고충 상담관님과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분들 모두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조사해 보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오히려 부대 내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고자질쟁이, 눈치 없는 신참이라는 수군거림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동료들과 식사를 할 때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사람들도 저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죠. 밤에 홀로 누워있을 때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한 일은 옳았어요. 규정을 지키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된 걸까요? 고민 끝에 저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부대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위 기관에 직접 호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군단 감찰실에 정식으로 고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단 감찰실에 고발하기로 결심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필요했어요. PX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고예진 중사가 떠올랐습니다. 예진 중사는 평소에도 원칙적이고 정의감이 강한 분이었거든요. 예진 중사를 찾아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저를 도와주실까 하는 걱정과 함께 혹시나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어요. 예진 중사는 부대 급식소 근처에서 업무를 보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중사님, 죄송하지만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예진 중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는 PX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예진 중사가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사님께서 보신 그대로를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서요. 예진 중사는 한참 동안 고민하셨어요. 표정에서 갈등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주야, 사실 그날 상황을 다 봤어. 윤혜란 씨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안타까웠지. 그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런 일에 개입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예진 중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나도 여기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데 괜히 문제에 휘말리면 어떡하지? 저는 예진 중사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중사님, 저는 정말 규정대로만 했어요. 만약 이런 일이 묻힌다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다른 후배들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고요. 예진 중사는 제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연주야, 내 말이 맞아. 그날 윤혜란 씨가 너에게 한 말들은 정말 과했어. 영수증을 나눠달라는 요구도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진 중사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어. 도와줄게.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어.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사님.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드리자 예진 중사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야. 옳은 일이라면 용기를 내야지. 이제 둘이서 군단 감찰실에 정식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도 정리했어요. 신고서를 접수하는 순간까지도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예진 중사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지 나흘 후 부대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9시경 갑자기 군단 감찰단이 예고 없이 부대에 도착한 것이에요. 감찰단 차량들이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조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감찰단은 곧바로 초소와 PX에 설치된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하나씩 불러 조사를 시작했어요. 저도 오후에 감찰관님께 상세한 진술을 했고 예진 중사 역시 목격자로서 증언했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순식간에 경직되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해진 복도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감찰단이 왜 왔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하는 궁금증 섞인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이틀 후 감찰관님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최연주 하사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당신이 진술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감찰관님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영상에서 윤혜란 씨의 모욕적인 발언과 영수증 분할 요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군요. 영상 속에는 윤혜란 씨가 저에게 신참 주제에 참 고지식하다며 큰 소리로 말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또한 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제가 거절하자 화를 내는 모습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감찰단은 윤혜란 씨는 물론 정재혁 대령님까지 조사했습니다. 부대장이 규정을 준수한 부하에게 부당한 질책을 가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거든요. 며칠간의 조사 결과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조사 결과가 발표되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감찰관님은 부대 주요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최연주 하사의 업무 처리는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며 오히려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윤혜란 씨는 부당한 특혜를 요구하고 군인을 모욕한 것에 대해 부대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어요. 정재혁 대령님은 부하의 올바른 업무 수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부당한 질책을 가한 것에 대해 감찰, 경고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셨습니다. 부대 안의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고자질쟁이라고 부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진 중사는 저에게 연주야, 정말 잘했어.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을 거야 라고 말해주셨어요. 비로소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일주일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최명우 군단장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신 거예요. 평소에도 공사를 구분하시던 아버지께서 먼저 연락을 주신 것은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대 밖 조용한 식당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아버지는 평소보다 편안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도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연주야. 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들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 혹시 내가 내 딸이라는 이유로 누군가 특별히 신경 쓰는 건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더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듣기 힘든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감찰 결과를 보니 내 걱정이 기우였더구나. 너는 정말 당당하게 해냈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규정을 지키는 게 맞는 일인지 계속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문제아 취급할 때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연주야, 군대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그거야. 옳은 일을 하면서도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 때로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 같아도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말이지. 나는 내가 내 딸이란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걸 두려워했지만 내가 보여준 건 특별한 용기였더구나. 아버지의 눈에 자랑스러운 빛이 스쳤어요. 내가 보여준 원칙과 신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정말 대단했어. 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 자신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딸이 아닌 최연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딸인 것도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연주야, 너는 이미 훌륭한 군인이 되었어.
계급장이나 경력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보여준 그런 신념과 용기가 진짜 군인을 만드는 거야. 그날 밤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원칙과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요. 최연주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한 명의 당당한 군인으로 말이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